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4회 리스크 관리 선진화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이용한 지수형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최찬열 박사님, 현재 CEO시죠. 나중에 본인 소개는 우리 박사님 시작할 때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에서 사실은 글로벌리 우리가 참 존경하고 있는 우리 권욱진 박사님 오셔서 좋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네 분이 해주실 거고요. 나중에 토론 시작할 때 각각 토론자들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발표 시간으로 오늘 45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35분 정도 하고요. 줌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본인 성함을 쓰시고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토론하고 마지막에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한국보험업계 또는 이제 보험학자들 간에도 많이 논의가 된 사항들이죠. 그죠? 많이 논의가 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사례까지 가져와 주셔서 우리가 구현되는 내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보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실제로 이 파라메트릭 인슈런스가 적용되는 어떤 언더라이팅 내용들을 저희들이 토론하고 오늘 이 얘기 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보험연구원에 감사드리면서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는 최찬열 박사님 먼저 일단 그죠? 하시면 될까요? 예. 예. 회사 소개 뭐 이렇게 지금도 하시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잠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커 플랫폼즈의 CEO를 맡고 있는 최찬열이라고 하고요. 오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한 보험 시장에서 리스크 모델링 그리고 프로텍션 갭의 효과적인 축소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욱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먼저 이 발표의 시작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욱신입니다. 오랜만에 그 모국에 와가서 발표할 수 있어서 함께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파라메트릭 그 지수형 보험에 대해서 그 상업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상업화 문제를 지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우선 저희들끼리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특이할 점이라는 거는 현재 그 상업화되어 있는 지수형 보험에서 단순할 점 넘어가 가지고 부가된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라메트릭 인슈런스에서 하는 그 커버하는 것도 약간의 그 변동성을 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소스가 일반 기존 이 생각하는 데이터 소스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수형 보험의 새로운 그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찬열 박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인공지능 리스크 분석 모델 연구와 그 파라미터형 트리거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제가 네, 먼저 함께 저희가 연구 개발 중인 팀원들 중 몇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최찬열이라고 하고요. 그 MIT에서 인공지능 및 딥러닝 하드웨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했고, 현재는 위커버 플랫폼즈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고전 인공지능 및 딥러닝 전문가인 한효섭, 방수빈 연구원과 그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일한 네트워크 전문가 조인호 박사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 보험 산업과 이머징 리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안으로서 파라미터형, 즉 인덱스형 트리거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말씀드린 내용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보험 분야에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인공지능 전문성을 활용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이제 옥스포드 의생명학과가 주최한 국제 인공지능 대회에 지원하였고, 그 초음파 기반 산모 태아 건강 진단 자동화 기술을 가장 높은 정확도로 개발하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MIT에 있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식별화 기술과 진단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시그나 보험회사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섹터 내에 언더라이팅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개체명 모듈 인식 모듈을 기존 정확도 대비 79%에서 90% 정도로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로 어떻게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험 분야에 대해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 프로세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널프라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3D 차량 파손 점검 자동화를 클레임 프로세스에 적용한 것과 노후주택 기반 건물 위험도 지도 기반으로 자동 측정하는 기술을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 적용한 사례로 인공지능 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후에 100여 차례가 넘는 보험사 및 재보험사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제 보험과 인슈어텍 컨퍼런스들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리스크 모델링과 인덱스형 솔루션의 현 산업 내의 높은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 위커 플랫폼즈는 지도 및 시계열 기반 보험 리스크 모델링과 이를 이용한 파라미터형 트리거 범위 설계, 그리고 보험금 지급 자동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과 이후에 있는 어드밴스한 예측 기술인 observability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의 핵심인 보험 산업 내 이머징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리스크, 즉 새로운 리스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간단히 살펴본 뒤에 사이버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클라우드와 인터넷 연결성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분야, 특히 이제 손해보험 분야는 전통적으로 이제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자동차 보험부터 해상보험, 원자력 보험 등 전통 산업과 연관된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금융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나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그 리스크를 정리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통칭하여 이머징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로 기후변화로 풍수에 대한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으며, 두 번째 예시로 기존의 사이버 공간이 존재했음에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엄청난 혁신으로 인해 모든 산업군에서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커넥티비티에 대한 리스크도 이와 함께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거래소와 대체 불가 토큰에 대한 리스크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이 이머징 리스크 중에 사이버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사이버 공간 내에 클라우드와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중심으로 리스크의 현 상황과 그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 리스크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산업군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전환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혁신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산업군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운용하는 데 있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가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내부 요소들은 왼쪽부터 IoT 기술, 개인정보 입력, 규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자동화 기술 개발, 서버 보안, 그리고 SaaS나 API 모듈을 공급하는 서드파티, 내부 오퍼레이션과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취득 자동화 솔루션인 스카다, 전자결제, 그리고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까지 다양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바로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인터넷이 존재하는 곳이면 다양한 내부 요소들이 포함된 이 클라우드 기술이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클라우드는 모든 사이버 공간의 내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인터넷 커넥티비티는 그 클라우드의 연결성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인터넷 커넥티비티의 리스크는 얼마나 빠르게 커져가고 있을까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포함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2022년 기준으로 550조를 돌파했고 이는 매년 35%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크기는 2025년 1350조까지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의 비중도 커져서 2025년이면 IT 기업 지출에서 클라우드 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인구에 인터넷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 말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인터넷 커넥티비티 드롭아웃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고 따라서 망분리를 포함한 로컬 서버의 비중이 줄어들고 클라우드 서버가 확장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 인터넷 커넥티비티에 대한 대응과 비용 그리고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이유에서든 다운이 되면 작은 소프트 회사의 경우에 시간당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큰 엔터프라이즈 경우에 시간당 몇십억까지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IDC 자료 기준으로 2022년 1조 7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도입이 더 가속화되고 현재는 실제 4조 규모 2배 이상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디지털 전환은 스타트업과 IT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4월 지난달에 금융위원회에서 클라우드 도입과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고 이 디지털 전환은 전 산업에 걸쳐서 일어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커지는 클라우드 시장과 함께 이와 연관된 사이버 리스크 관련 회사들도 생겨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회사인 악사나 처브 같은 경우에 현재 보험 상품 보유량의 10% 이상이 사이버 보험이고 사이버 분야 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애널리틱스 회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사이버 보험 내에서 리스크 측정과 보험금 지급을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타겟으로 한 파라미터형 보험 회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리스크 중 하나인 사이버 공간 리스크의 심각성과 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데이터 기반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이 이머징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모델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데이터 처리, 지도 분석,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을 포함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의 인사이트인 장소별 그리고 시간별 경향성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시하는 리스크 모델링 프레임워크는 앞서 공유드린 데이터 서비스 내부에 크게 3가지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 보시면 데이터 처리, 그리고 GIS 지도 분석,
인공지능 혹은 통계적 모델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과거에 수집한 고객 내부 데이터와 고객 외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또한 현재 수집 중인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인공지능 혹은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여 리스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레이어인 데이터 처리, 그리고 지도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의 세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데이터 처리 레이어, 그리고 3번 인공지능 통계적 모델 레이어의 수학적 방법론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는 리스크 요소, 왼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소 XI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1번의 데이터 처리에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비닝, 그리고 discriminating tail 이벤트 등의 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인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 레이어에서 확률 분포와 손실 함수를 예측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분포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제한 조건을 고려한 트리거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건 확률 밀도에 보이는 이 그래프, 즉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러 리스크 요소가 있는 다변수 확률 밀도 분포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겁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잘 추정하면 각 리스크 요소 X에 따른 예상 손실 함수 L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총 손실 함수 large L을 잘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떠한 재해 사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잘 예상하면 그 손실도 어느 정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통계학에서 이런 여러 리스크에 대한 다변수 확률 분포 함수를 분석하는 것은 자세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리스크들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두 가지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퓰라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계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한 다변수 확률 분포 함수를 각 리스크들의 고유 확률 분포로 나누고 이들 간의 디펜던시로 나누어서 두 가지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리스크 요소별로 손실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에 관한 익스트림 로스 스태티스틱인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접근법 이 경우에는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 잘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타입스 정리 같은 흔히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나 인재 관련 이벤트들이 근사적으로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평균 리스크 값으로부터 예상되는 데이비에이션을 데이터셋에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얻어내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앞에 통계적인 모델들은 기존에 사용되는 수학적으로 정밀한 방법들인데요.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든 복잡한 확률 분포를 분석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 경우들을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첫째로 현실의 데이터들은 무작위적인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둘째로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까다로운 극단적인 이제 이벤트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험 사건의 리스크가 확률 분포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분포를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링의 최적화 과정에서 파라미터 개수의 문제도 존재를 하는데요.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모델링 함수가 복잡해지면 고전적인 최적화 이론을 통한 기법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커지면 이 개별 이벤트들에 대한 기반한 상세한 분석은 보통 엄청난 계산량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각 리스크 모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통계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이런 한계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및 딥러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리스크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 많은 이론적인 고찰을 요구합니다. 그에 반해 딥러닝 기법은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해석하는데 그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딥러닝 기법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근사할 수 있고 딥러닝 기법에 관한 최적화 이론들 또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기법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형태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법이 사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트리 베이스 방식이나 고전적인 확률 모델도 혼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하면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 이제 많은 리스크의 요소들이 있는 경우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있는 단순한 문제로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아래서 보시다시피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위치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어떤 위험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 아래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여기 보면 테일 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에 대한 부분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초록색 원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극단적인 사건들에 대한 확률은 딥러닝의 경우에 온라인 하드 익샘플 마이닝이라는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을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훈련 기간 동안 리스크 분포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크에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방법으로 뭐 레귤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데이터에 노이즈가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이제 비닝과 같은 전 처리를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밀도 함수 A를 잘 구하게 되면 이 분포로부터 손실을 도출하는 함수도 인공지능 및 딥러닝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로부터 어떤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에 대한 예상액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러한 최적화의 용이함은 트리거를 디자인하는 데도 유연한 강점을 보입니다. 이는 보험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프로텍션 갭 축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 모델상 최종 보상액 분포가 실제 손실 분포와 근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및 딥러닝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유연하고 일반화, 즉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쉬우며 다른 모델에 이식하기 쉽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도메인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 통계적 모델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 그 리스크 모델링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수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에서는 이제 1번 그리고 3번 레이어인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및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제시드렸던 프레임워크 1번, 3번 외에 이제 2번 이제 GIS 지도 기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형태로 공간적인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와 각종 자연재해 상황 혹은 뭐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버 상태를 시계열로 수집해서 위험도를 지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전처리와 리스크 분석 사이에 위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까지 리스크 분석 프레임워크와 그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스크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분석한 학습 사례는 이제 인터넷 커넥티비티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 날씨에 따라서 각 주에 인터넷이 끊기는 드롭아웃의 빈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 인터넷 드롭아웃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20여 개가 되는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드롭아웃과 연관된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로 줄여졌는데요. 그 세 가지 위험 요소는 왼쪽에서 보시면 1시간 내의 강수량, 그리고 중간에서 보시는 온도, 그리고 세 번째에서 보시는 이제 바람 세기가 그 세 가지 요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주마다 그 인터넷이 끊기는 우세한 리스크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마다 다른 우세한 위험 요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되면 보험 내에서 리스크 분석도 장소별로 더 정확해질 수 있고 다른 형태의 보험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리스크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두 번째로 학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는 클라우드 커넥티비티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장소에 따른 경향성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경향성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사용량의 경우에 하루 중에 시간에 따라서 그 트래픽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커피 주문 앱의 경우에는 그 이제 12시 주변에 가장 그 트래픽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장하는 기업, 이제 OTT 앱의 사용량인데요. 이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 클라우드의 사용량 트래픽이 월별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종별에 따라서 그 시간별 서비스 사용량이 다른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주류나 식사에 관련된 앱의 사용량 트래픽 같은 경우에 그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별 그리고 업종별 경향성의 인사이트를 얻음으로써 더 정확한 리스크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험에 대한 상품도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두 가지 학습 사례로 말씀을 이제 전달드렸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스터디는 한 가지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리스크 모델링을 통해 실제 피해에게 최대한 가깝게 보상액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액과 보상액의 차이인 프로텍션 갭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도 불리는 이 피해액과 보상액의 차이는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텍션 갭을 줄이기 위해 이제 기존 보험의 보완제인 인덱스형 보험에 사용되는 트리거 설계를 리스크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시드렸던 이 프레임워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기반 트리거 설계에 대한 과정이 추가되고 이제 서비스 단계에서 인덱스 기반 트리거의 조건들을 조정하는 형태로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앞서 선행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리스크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인덱스형 트리거를 설계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인덱스형 보험이 널리 사용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에 인슈어텍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인덱스형 보험이 널리 사용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인덱스형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리스크 모델링이 어려워서 트리거 및 지수 설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제한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정확한 리스크 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효율적으로 리스크 모델링을 통해서 각 리스크 요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인덱스형 트리거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이제 정교하게 설계된 트리거는 인덱스형 보험에 적용이 되고 궁극적으로 프로텍션 갭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덱스형 보험의 효용성이 증대되면 이에 따라 인지도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정교한 리스크 모델링은 인덱스형 보험을 촉진하고 도입을 빠르게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인덱스형 보험의 예상 효과 중 하나인 그 프로텍션 갭 축소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KT의 인터넷 서비스 다운타임 사례를 예를 들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11시 20분부터 12시 45분까지 약 85분간 KT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제시된 표는 각 업종별로 평균 서버 사용의 트래픽을 나타낸 것인데요. 근데 쉽게 눈에 띄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에 매출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였습니다. 이제 KT의 경우에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제 통신 장애 85분의 10배만큼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1,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추산되는 피해액은 평균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프로텍션 갭을 계산하게 되면 보상한 대비 24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실제 피해액에 많이 모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덱스형 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이 프로텍션 갭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제시된 인덱스형 손실 비용 계산법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 및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상액 칸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업종과 무관한 커버리지가 있고 그리고 둘째 인공지능 리스크 분석을 통한 업종에 따라 다른 커버리지 이렇게 두 가지의 인덱스형 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기 전에 어떤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이 비교를 하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KT, SKT, LG U+, 통신 3사의 모든 가입자들을 표본에 놓고 KT 가입자가 모두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각 업종별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기준으로 보면 KT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수 중에 약 40%에 해당하고 모든 소상공인 기준으로 대략 이제 215만 5천 명 정도의 종사자가 KT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각 업종별로 피해가 아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그 업종별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추정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업종별로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전 그리고 사고 발생 당일에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평균 매출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고 시간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도소매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85분간의 시간에 업종별로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종과 같은 이제 개인화 특징, 그러니까 업종과 같은 개인화의 특징은 이제 인덱스형 보험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종 및 운영 시간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매우 상이한데 이 부분이 기존 인덱스형 보험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업종에 따른 개인화를 고려하지 않은 보통의 인덱스 보험이 적용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개인화, 개인화가 고려하지 않은 이 업종과 무관한 인덱스 보험이 적용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업종과 무관하게 똑같은 커버리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업 이렇게
네 가지 업종을 기준으로 이제 피해액과 보상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 23,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피해 발생 시에 업종에 상관없이 보상금이 61만 원 정도가 되는 인덱스형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 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텍션 갭이 그 업종별로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프로텍션 갭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업종별 리스크가 고려된 인덱스형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월 보험료, 즉 프리미엄이 각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도 그에 맞춰서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누적 보험금의 경우에 앞서 보시면 제시한 영업 손익의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약간 개선이 되었으며 아래 보시다시피 프로텍션 갭이 업종별로 그 프로텍션 갭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커스터마이제이션 솔루션은 그 이머징 리스크 분야 내 이런 프로텍션 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그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인덱스형 트리거 설계까지 효율적으로 리스크 모델링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6개의 단계의 프로세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이제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사이버 리스크, 높은 불확실성과 중요도를 가진 이머징 리스크이고 이제 그 클라우드와 연결성은 그 리스크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된 리스크 모델링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도출하기 힘들었던 장소 및 시간별 리스크 인사이트들을 빠르고 그리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형 트리거 설계 부분인데요. 프로텍션 갭 축소를 통해 가지고 베이시스 리스크 완화와 그리고 인덱스형 보험의 인지도를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교수님께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것은 보험사들이 이 프라이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데이터 그 모델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프라이싱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보험사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이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험 업종 간의 차이를 갖다가 보험 가입자에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업종별에 대한 프라이싱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적으로 보험 상품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발표한 내용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싱이라든지 로스 에스티메이션에 관한 내용이고 보험 가입자들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업이다, 우리가 요식업이다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월 보험료는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운타임이 나왔을 경우에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라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쉬운 방식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가 제 예상치로서는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두 분이 권옥진 교수님과 제찬열 박사님이 정말 칼같이 40분을 맞춰주셨어요. 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거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오늘 좋은 발표에 대한 토론은 오늘 네 분이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자 분을 간단히 소개하면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박사님, 포항공대의 정광민 교수님, 영남대학교의 조재영 교수님, 보험개발원의 유승환 팀장님이 차례로 한 10분 정도, 그죠? 10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줌이나
이쪽에서 추가되는 질문 받고 그다음 발표해 주신 우리 최찬일 박사님에게 마지막 코멘트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우 박사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의 박기우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좀 개인화된 이런 커스터마이션된 트리거를 설정하고 프로텍션 캡을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어떤 토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뭐 제가 파라메트릭 보험의 뭐 구조나 뭐 인공지능의 모형 성능 향상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연구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뭐 이미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그냥 다른 측면에서 좀 보험과 인공지능에 대한 그냥 원론적인 그냥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토론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보험의 개별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설명 가능한 AI, 뭐 explainable AI 혹은 XAI라고도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물론 제가 뭐 인공지능 쪽 뭐 되게 전공 뭐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뭐 XAI에 대한 뭐 논문도 되게 뭐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 보험에서는 이렇게 가입 금액이나 이렇게 보험료 등이 산출이 되었을 때 혹은 뭐 보험료가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하였을 때 보험 계약자에게 그 사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뭐 1년 전에는 같은 가입 금액에 대해 뭐 보험료가 100만큼 지불하면 되면은 그렇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1년 후에 만약에 보험료가 200으로 올랐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동일한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료가 상승을 하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예전부터 금융업에 적용이 될 때 좀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물론 뭐 모형에 따라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AI는 좀 블랙박스와 같아 가지고 인풋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이렇게 출력되는 결과가 변화하는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들어주셨던 그 KT 통신장애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래 KT가 해왔던 것처럼 장애 시간만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상액을 설정할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장애 시간에 비례해서 보상액이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이해는 하기 쉬운데 다만 단점으로는 프로텍션 갭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실제 그런 피해과 보상액의 차이가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보여주셨듯이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정교한 트리거를 설정할 경우 프로텍션 갭이 되게 작아질 수는 있는데 보험 계약자에게 보상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산출을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공지능을 뭐 금융업에서 뭐 마케팅이나 투자에 뭐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뭐 결과가 바뀌는 과정을 뭐 소비자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뭐 마케팅을 할 때도 그냥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걸 때도 그냥 타겟으로 그냥 선정이 된 소비자한테 그렇게 보내기만 하면 되고 투자를 할 때도 그냥 투자를 해서 그냥 결과에 따라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보험이나 아니면 신용평가 같은 이런 업종에서 인공지능이 활용할 때는 이렇게 소비자가 뭐 혹시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사유를 물어볼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우수한 성능, 뭐 예측력을 되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험에서는 뭐 인수심사시나 언더라이팅에 이렇게 변수의 뭐 각 변수의 기여도나 혹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의 내용을 좀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형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의 개별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개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좀 되게 원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교하게 이렇게 개인화돼요. 커스터마이제이션 돼서 보험료가 뭐 산출이 되고 뭐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뭐 연대, 뭐 리스크 전가, 위험 분산의 같은 개념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이 매우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거부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서 이렇게 가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보험이 탄생하게 된 그런 보험의 역할, 기본적인 역할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인풋 변수를 통해서 정교하게 뭐 보험료를 이렇게 산출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좀 되게 커질 수 있다. 뭐 이러한 점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험의 개별화 문제는 뭐 당장에 이렇게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직면한 문제는 아니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언젠가는 한 번쯤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보험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 설명 가능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개별화하는 것이 실제로 풀링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정광민 교수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국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이버 리스크 모델링이나 사이버 보험 시장의 어떤 언더라이팅 임프루먼트를 고민하고 이제 그런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을 해왔는데, 그런 리서치 퀘스천 오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실제 사례로 이렇게 구현해 주신 거를 제가 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머징 리스크는 사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좋은 훌륭하신 분께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또 보험 시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또 더 강조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수형 보험을 저도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도 사이버 리스크의 이 파라메트릭 보험의 어떤 구조를, 마켓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덱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파라메트릭 디터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에스티메이션은 그냥 모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통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덱스를 어떤 거를 우리가 구조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설프게 된다면 사실은 아까 프로텍션 갭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고요. 지수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 환경공학부 연구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경로를 점집화를 하고, 그 태풍의 위태 요인들과 여러 가지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실제 태풍의 피해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모델을 전통적 방식의 인공지능 모형을 써서 모델링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거의 결과가 이제 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변수가 이제 최대 풍속이고요. 두 번째 변수가 최대 강우량입니다. 저 두 가지 변수가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두 요인이, 위태 요인이 실제 손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를 그 강도에 따라서 더 증가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 풍속을 지수로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지수로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최대 강우량을 쓸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두 개가 주는 피해의 양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기 때문에 물과는 상관없을 것이고, 강우량이라는 것도 홍수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서 피해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의 규모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고민을 해봤고, 아래 보시면은 제가 환경 쪽 저널에 있는 페이퍼에서 따온 건데,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 가장 규모가 컸던, 피해 손실이 컸던 73개 허리케인과 그 허리케인의 이제 최대 풍속과 손실, 피해 액수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왼쪽 아래 그래프거든요. 그냥 단순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면 0.63이 나옵니다. 73개 샘플을 가지고 했을 때. 근데 가장 top10 허리케인을 가지고 다시, 물론 샘플 사이즈가 10개밖에 안 됩니다만, 상관계수를 그려보니까 0.05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이제 로그 변환하기 전인데 그 최대 풍속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일 퍼 아워인데 80마일 퍼 아워부터 160 넘는 마일 퍼 아워까지 그 최대 풍속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하필 허리케인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최대 풍속을 가지고 지수화를 할 거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피해 보상이 들어가는 허리케인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보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 해주신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도표에서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착시 효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텍션 갭을 앱솔루트 밸류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프로텍션 갭의 사이즈는 앱솔루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인화를 시키신 건데 동일하게 앱솔루트 사이즈로 했을 때 규모가 거의 한 7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앱솔루트 밸류를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피해액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숙박업 같은 경우. 이거를 우리가 프로텍션 갭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험의 정의에 위반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버 인슈런스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는 날씨 파생 상품과 무슨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물론 개인화해서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더 꼼꼼하게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아래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위에 값에서의 프로텍션 갭 전체적인 사이즈는 오히려 아래보다 더 작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게 앱솔루트 밸류를 해서 더해서 그렇지 요 두 개 총량 가지고 계산 차이를 보면은 더 작습니다. 요 아래보다. 그러니까 이런 착시 효과가 약간 존재를 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로스 디펜던트하게 트리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의 뭐 완전 보험처럼 피해액을 다 보상해주는 형태로 인덱스를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수식으로 인덱스와 로스의 관계를 적분 써가지고 그 설정을 하셨는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 85분과 피해 보상액수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솔직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과의 매출 차이를 가지고 PAX를 산정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과연 정확한 PAX의 차이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버 리스크 관련해서 지수 결정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운영 능력에 따라서 피해 보상 횟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KT랑 SKT랑 LG가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가입한 통신사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으로 어사인을 했다고 하면은 통신사의 레pu테이션하고 또 관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부문의 보안 관련 시설 이거하고 민간 통신사의 다운타임과 관계성은 없는가. 그러니까 퍼블릭한 또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파급력에 대해서도 연구가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이버 손실 사건, 이거 이제 다운타임을 말씀하신 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리스크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개인 보안 그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프로텍션 개념인데 셀프 프로텍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로스 프로버비티를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조건부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손실의 규모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설정할 때 지수랑 손실의 관계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수형 보험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드라웃 관련해 가지고 지도를 보여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그 환경공학부 연구팀하고 같이 한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드 이벤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래는 스탠다드된 하우스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가입 그 정도를 이제 비율로 산정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메인 같은 곳
경우에는 플러드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보험 가입 그 이거를 굳이 이제 인슈런스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그냥 불균형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덱스 보험이 그 지오그래피컬리 그 차이를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걸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지역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세부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를 가지고 인덱스 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코비드 19것처럼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인덱스 보험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 건강 쪽 관련된 보험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업 휴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거를 인덱스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임직원의 확신 추이에 따라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시티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가 인덱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무역량의 변화, 또 정책 변화, 락다운을 시키고 리스트릭션이 강화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영향들이 우리가 인덱스화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자연재해나 사이버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 종목에 영향을 주거든요.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인덱스 보험이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마지막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강민 교수님 아주 자세한 자료,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와 관련된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영남대학교 조재훈 교수님에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 조재훈입니다. 예, 앞서 토론 박규 박사님이랑 정화민 교수님께서 벌써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두 이제 토론자분하고 이제 공감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정도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이번 그 발표가 그 재작년 2020년 11월에 이제 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거에 이제 뭐 2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속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또 이제 토론을 맡겨주셔가지고 옛날 자료를 또 좀 봤어요. 예.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연구원의 유튜브에 그 과거 영상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나 하고 또 봤고 그랬더니 참 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했더라고요. 예. 뭐 그건 이제 여담이고, 예. 거기서 근데 좀 재미있었던 거는 연구원에 요즘 이제 이제 사이트를 많이 세미나 자료들 많이 올려서 저도 이제 구독하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도움되는 자료들이 많아서.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구독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인데, 지금 2020년 11월이니까 한 1년 6개월쯤 됐는데 한 300건쯤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하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비슷한 시기 지금까지. 네, 보통 한 2,000에서 3,000건 정도. 물론 이제 국내 이슈들 다 많이 중요한 거 다루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좀 약간 느낀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수형 보험, 이 파라메트릭 인슈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구나. 이제 그 타이틀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없는 이제 타이틀이었던 것 같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뭐 아마 보험연구원 세미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아닐 것이고요. 대체로 이제 업계, 뭐 관계자, 학계 뭐 이렇게 구분될 텐데, 이 안에서도 다른 이슈보다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이유일까 뭐 좀 살펴보다가 뭐 일단 AI 딥러닝이라는 거를 또 이번에 새로운 방법론을 또 이제 또 보강을 하셔서, 이건 굉장히 좋은
그 메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파라메트릭 보험과 이제 AI 딥러닝은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요번 발표가 약간 초점이 이제 파라메트릭 보험인지 뭐 AI 방법론 쪽인지가 좀 좀 약간 불분명한 건 있는데, 이제 지난번 그 발표를 같이 이제 1편, 2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나 의료 뭐 또는 뭐 검색 뭐 최적화 이런 데 지금 가장 강점이 있잖아요. 뭐 저도 뭐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채점하면 이 서술형 채점하다가 보면 이 다 놓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AI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제가 듣기로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약관에 뭐 오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검색하는 AI 프로그램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사람이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오류가 있지만 뭐 그런 좀 잘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험 분야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가지는 또 뭐 딥러닝이 가지는 단점이라면, 제가 이쪽 분야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 이게 잘 쓰이는 분야는 어쨌거나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거나 혹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뭐 AI 딥러닝으로서 처리하기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경우에도 강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 보험 쪽에서는 이제 이런 쪽 시각이 제일 아마 그 차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험 뭐 예를 들면 의료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학습을 시켜서 뭐 사진을 많이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의사보다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보험의 경우는 어 이게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분포 추정 뭐 이런 모델링 말씀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거대 손해 같은 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이 프리퀀시나 시베리티를 AI 딥러닝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가 혹은 예측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그 수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AI가 내준 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저도 AI까지는 아니어도 뭐 GLM이나 뭐 MCMC 같은 걸 해보면 결국은 제가 그 안에서 뭐 이제 논문에는 이렇게 쓰죠. 뭐 이 방법을 동원하면 뭐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제가 디자인하거든요. GLM의 디자인 매트릭스 제가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소드는 같지만 결과가 다른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거든요. 요 세계에서는. 그 AI는 이제 그게 사람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그 박사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험료율이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져야 되고, 그러면 뭐 계약자를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규정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율과 관련돼서 이제 AI가 이제 관여하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는 이제 저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뭐 이제 크랍 인슈런스 같은 데에서 뭐 이제 정부 뭐 보조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지오그래픽까지 AI가 하면서 뭐 응용될 수 있고, 뭐 마이크로, 매크로, 메소 뭐 이렇게 분류까지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토론 때 뭐 그런 걸 약간은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그럼 어떻게 뭐 이런 농작물 재해 보험이나 풍수해 보험이나 뭐 태풍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굉장히 궁금했고, 사실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어 결국 그 문제를 이제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어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스탑로스로 운영하던 재보험을 이제 손익분담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드렸던 이유는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지수형 보험 같은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보험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지수형 보험이 보험과 연결될 때, 특히 보험료율과 연결될 때 어떤 장점 그리고 이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현재 아직 이 시장에서 그 무르익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보완되면 뭐 충분히 그 이제 기존 방법에 넣어서 어떤 뭐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갖는 방법론으로 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 마지막으로 보험개발원의 유성환 팀장님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험개발원 유승환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최찬열 리커버 플랫폼 대표님과 그리고 권옥주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AI를 이용한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간 예측하기 힘들었던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험료 산출,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해서 보험 소비자의 보장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적절한 그 주제로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보험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그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한 그간의 어떤 논의 상황,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간 활성화하지 않았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반 손해보험 분야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간의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한, 그리고 뭐 일명 지수형 보험이죠, 이제 논의들을 쭉 좀 지켜보아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 파라메트릭 보험은 주로 나시보험 영역에서 사실 먼저 검토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같은 재물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풍수해보험, 뭐 농작물보험, 뭐 양식재해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을 통해서 그 피해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어떤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재무적 손실 같은 그런 경우에는 딱히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그 지수형 나시보험에 대해서 논의가 2005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손보업계, 뭐 보험개발원, 금감원이 참여해서 나시 연계보험 TF가 운영이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물로 나시 연계보험 도입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지수형 나시보험에 대한 상품화 출발점이 일단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는 날씨와 손해에 대한 어떤 과거 통계 자료를 토대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해를 추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금융의 유권에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지수형 나시보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왜 지수형 나시보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활성화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일상적인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이걸 또 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를 이제 입증하려면 그거를 또 기업이 어떤 영업 정보를 공개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수요 차원에서는 지수형 보험 활성화에 큰 제약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날씨 위험이라는 게 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어떤 보험사의 위험 관리 능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경험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았고요. 또한 이러다 보니까 재보험 출제도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이제 보험료 설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를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창출이 안 되고, 뭐 그런 여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 활성화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라메트릭 보험이 꼭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실제 피해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손해하정이라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발생한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온 변화로 인해서 과일의 색깔이 좀 찢었다든지, 뭐 과일의 크기가 좀 줄었다든지, 아니 비가 좀 와가지고 당도가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피해는 뭐 대략적인 인과관계 확인은 좀 가능하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 보험에서는 이 피해를 보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파라메트릭 보험은 이처럼 피해 규모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좀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온이나 뭐 강우량, 적설량, 풍속 뭐 이런 기상 자료를 이용해서 지수화하고 미리 정한 지수와 실제 기상 현상에 따른 지수 차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간접적으로 이제 보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신속한 피해 보상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사실 이 지수형 보험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전 저개발 국가에서 강수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관계 시설을 확충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농작물 피해를 막는 용도로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각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아무래도 지수와 피해 간의 어떤 그런 정확한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인 이득금지 원칙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손해 확정을 둘러싼 또 분쟁이 발생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보험금이 좀 지급이 좀 더디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보험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지수와 피해 간의 어떤 정확한 상관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성화가 져야 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파라메트릭 보험이 꼭 필요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소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제 활성화가 좀 지연되었었는데 오늘 발표하신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I를 활용해서 지수와 성피해 간의 상관관계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일단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오늘 발표 주제가 좀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피해 규모 확정이 더 어려운 제한 범위에서만 사실 파라메트릭 보험이 지금 활용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도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차원에서 상당히 효용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그 인터넷 그 서비스 제공자의 커버리지 보험에서 업종 세분화 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뭐 업종별 매체 정보가 좀 있으면 뭐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위치라든지 매장 면적, 뭐 시간대 등 보다 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까지 포함해가지고 AI를 활용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지수를 차동하는 방식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보다 좀 효율성이 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 적용될 거고 그러면서 보험 사업의 여러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위험을 이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 위험 인수라든지 관리 같은 어떤 보험사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또 다양한 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험 산업 전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유익한 좀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토론은 다 끝이 났고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토론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코멘트 좀 질문하면서 우리 정광인 차찬열 박사님과 권욱진 교수님에게 다시 코멘트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인슈런스는 저는 뭐 크게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쓴 적은 없지만 이걸 가지고 칼럼을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쓴 이유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하던 기능들이 틀림없이 21세기에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 특히 생명보험이 그렇죠. 우리가 자기의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또는 아니면 감소되는 소득을 포트폴리오로 우리가 보통 해서 뭐 종신보험을 들어라, 뭐 정기보험을 들으라고 하고 있지만 현대인이 보기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자기 개인들이 이제는 보험회사가 하던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충분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험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측면은 뭐냐면
오히려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의 문제의 가장 큰 초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손실액에 관련된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축구 같은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나 스스로 약간의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피해자는 자기의 손실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손실을 최소한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프린시플이 사실은 뭐 많은 법적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민원을 야기하는데 저는 파라메트릭 보험이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늘 좀 믿어왔던 측면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실손 보상의 원칙이나 손실을 확인하는데 제3자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라메트릭이 뭐 자동차 보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실손 보험, 뭐 이런 것 굉장히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이 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시를 가지고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집에서 어저께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 현실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장표 23쪽에 보면 왜 인덱스형 보험이 잘 안 되느냐라는 이 내용을 보면 뭐 규제와 보험 사기, 인덱스 인식, 비용과 유통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문제가 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덱스 보험이 장애가 되는 요인에. 그러면 인덱스 보험이 가장 먼저 저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오늘 제시한 분야는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사이버 리스크와 클라우드 이쪽이 우리가 정말 인덱스 보험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의 발전의 역사를 대략 보시면 결국 소비자가 우리가 피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수록 보험은 커버리지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그런 제도로 인해서 보험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배상 책임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이것이 중요한 피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작은 소위 말해서 사회적 거대한 리스크가 아닌 개별적 보험들은 충분히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이버 리스크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재해적 리스크죠. 그래서 KT나 SK의 인터넷 장애가 만일에 지금 우리 1시간 발생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5천만이 모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재해죠. 전쟁과 같은 상황에. 그러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의 손해를 그럼 누가 보상할 거냐? 어떤 사람이 보상할 수 있을 거냐? 제3자가 합당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리스크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보장할 때 제3자가 하는 거 저는 KT가 하는 방식이 KT는 굉장히 와이즈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거대한 보험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요금 대비 10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우리 소비자가 보기에는 보험 수요자가 보기에는 KT가 보상하는 그 금액은 도소모의 업체가 보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갭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우리 권욱진 교수님이 지난번 인덱스 보험 발표도 했지만 이제 이 인덱스 보험, 지수 보험을 설명하기 전에 거대한 리스크로 우리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느냐에 대한 초점이 나는 훨씬 많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이 스탑되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손실을 실제로 보게 되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손실을 보게 되느냐? 그 인식이 수요자로 하여금 즉 우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인터넷 커넥티비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사는 수요를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사회보험이 되었던 아니면 의무보험이 되었던 강제보험이 되었던 인터넷 캐리어들한테 예를 들면 SK와 LG와 뭐 KT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시장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트리거 여기서 트리거는 공급자
인터넷을 공급하는 이 거대한 새 업체는 담합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죠. 그리고 정보통신부랑 굉장히 가까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서 보험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소비자들이 우리가 손해 또는 우리의 피해, 국민의 피해가 확실히 좀 보고되고 연구되어야지. 그래서 그런 연구가 저는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85분 동안 해서 소비자들도 많은 신호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장편에 나오는 인덱스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이 52%가 되어 있고 비용과 유통이 18%, 규제와 보험사액이 4%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지 사실은 인덱스 보험이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클라우드나 인터넷 커넥티비티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우리 발표해 주신 두 분에게 마지막 지금 저 10분 남았는데요. 코멘트, 리스판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네, 우리 전찬일 박사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김원수 소장님이랑 조재원 교수님, 정광민 교수님, 그리고 네, 유승환 팀장님이랑 박희우 연구원님 코멘트 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권욱진 교수님께서 아마 좀 시장 쪽 부분이나 규제 부분을 말씀드린 형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원수 소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클라우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희의 방향성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셨던 코멘트들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전달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질문을 받았던 부분은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박희우 연구원님이랑 이제 조재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좀 클라우드나 인터넷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희의 이유를 사실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기존 있던 자연재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클라우드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조금 뚜렷하고 수집하기가 쉽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설명이 수월한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화가 너무 심해져서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보험의 핵심 가치인 연대나 리스크 전가 이런 보험들의 기본적인 보장 부분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희우 연구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입자가 실제로 이제 파라미터 같은 부분을 가입을 할 때 인덱스를 조절을 하면서 이게 조절을 하면서 보험료가 바뀌는 이런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정강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태풍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사실 좀 너무 흥미롭고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인덱스 보험을 적용을 할 때 강수량으로 할지 바람으로 할지 이거 하나로 하기에는 지금 실제로 피해를 예상하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하나 인덱스만 정해가지고 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의 인덱스를 같이 혼합해서 이게 보험 리스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환 팀장님께서 이제 실손형 보험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지수와 피해 간의 상관관계 파악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조금 데이터가 명확하고 실제 수요가 조금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클라우드나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상대로 조금 먼저 이런 인덱스형 보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지적 이런 부분 해주시면 저희고 빠르게 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욱진 교수님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5분 만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코멘트를 할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승환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보험이냐 아니냐라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보험 감독원 자체에서도 이것을 보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토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년은 채 안 됐는데요. 뉴욕 보험 감독원하고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보험으로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이것을 보험 상품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토론도 했습니다. 그 점을 놓고 봐가지고 우선 이 상품, 그러니까 데이터를 놓고 봐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내추럴 디자스터를 놓고 하는 경우하고 지금 이제 쉽게 해서 맨메이드 데이터를 놓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맨메이드 데이터는 특히 뭐냐면 다운타임 같은 거 봤을 경우에는 이 디스퓨트가 그렇게 없는 편이죠. 정확히 데이터로 나오니까 이게 뭐 85분이다, 84분, 90초다 정확히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재해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을 볼 경우에 이게 순간 최대 시속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진을 봤을 경우에도 예를 가지고 지진에서 진도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그거를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도 아닌 땅의 울림을 봐가지고 울림에 대한 그 프리퀀시라든지 그 울림에 대한 그 듀레이션을 봐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여진이라고 그러죠. 여진의 듀레이션을 봐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의 그 지수하고 보조 지수학을 놔서 그 프라이싱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농작물에 관해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그 미소금융 방식에서 많이 월드뱅크라든지 에이시안 디벨롭먼트 뱅크에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강수량 하나만 놓고서 아니면은 가뭄만 놓고서 이거 하면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 에러에 대한 그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데 지금 많이 저희 하는 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도라든지 작물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라든지 이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프라이싱을 할 때 그 에러 텀을 줄여가지고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 소비자들, 지금 가입자들이 불만에 대한 그 빈도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적으로 그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게 아니고 월드뱅크라든지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보험이 이것이 보험이다 아니다라는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데 재밌는 현상은요. 전에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에서는 패러메틱 인슈런스를 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그 사는 것이 가능하냐면은 또 하나 저기 이승환 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통적인 보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 에셋을 얼마큼 프로텍션을 하고 이것이 데미지가 났을 경우에 이 로스가 얼마나 났냐에 대해서 그걸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사하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고 디스퓨트가 생기고 그러는 편인데 패러메트릭 인슈런스에서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KT 같은 이런 인터넷 기관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셋 프로텍션이 아니고 레비뉴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익스펜스가 발생을 한다는 가정을 두는 것이죠. 즉 85분간의 다운타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좀 정확한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시간상 짧게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고 실적으로 이걸 하는 방식에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손해가 났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죠. 알려주고 얘를 또 추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뭐 앱을 통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당신은 지금 리스크 현재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워닝을 줄 수 있는 줄 수도 시킬 수 있는 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레비뉴 프로텍션 즉 익스펜스에 관한 것을 할 경우에는 디스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직은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 감독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는 문제인데 이 데이터를 쓰고 AI를 쓰고 해가지고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해가지고 이것이 컨트랙이느냐 이것이 보험의 프라이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험 감독자가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편이고요. 이걸 뭐 전형적인 액추얼 그 어프로치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해결책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부정적이지만 이게 좀
손해 레베뉴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제 옛날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아요.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프리퀀시가 시베리티를 놓고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베리티는 픽스를 시켜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면의 문제는 그 디자인의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정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덱스를 갖다가 낮게 하냐 높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봤을 경우에 모델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여기는 만약에 뭐 7이라는 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꼭 7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6.8에서 7.1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보험회사의 그 정책적 재량에 달린 것이지, 꼭 보험회사가 뭐 AI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정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가정은 꼭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대만 케이스하고 프랑스 케이스에서 실패 사례는 있습니다. 수요자를 잘못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험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적으로는 디맨드가 없어가지고 그 치상 케이스는 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괜찮으시면은 보험 시리에서 괜찮으시면 뭐 나중에 3차도 한번 해보죠. 숫자 발표도. 예, 오늘 3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보험연구원의 박희호 박사님, 포항공대의 정광민 교수님, 영남대학교 조재훈 교수님, 보험개발원의 유승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우리 위커버 플랫폼의 최찬열 박사님, 그리고 세인트존스 유니버시티의 권욱진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34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